근데 여기에서 저는 그 중국의 그 아주 그 달마 대사 이후에 최고의 선승으로 꼽는 마조 선사의 이야기를 한 말씀을 전해드릴까 마조선사. 합니다. 예. 제자들한테 선사께서 물으셨어요. 접으면 터럭 하나 설 자리가 없고 펼치면 삼라만상을 다 뒤덮는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답을 못했습니다. 네. 그때 마조 선사가 답을 합니다. 마음이다. 음. 마음은 접으면은 아주 뭐 저기 너무나 좁쌀말보다도 작게 좁혀지고 네. 갇혀버리지만 펼치면 만물을 다 덮는 게 그것은 마음이다. 모든 지혜의 원천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네. 이걸 깨달아 가지고 이제 그 저기 하는데 많은 그 설법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되는데 평화란 무엇인가? 접힌 마음을 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넓게 펼침으로써 네. 큰 삼라만상, 심지어 적대국이나 종교나 문화가 다르고 문명이 다른 그런 그 저기 저 장벽을 넘고 철조망을 넘어서 내 마음을 펼치는 거. 네. 이게 이제 그 저기 뭐냐 선승의 식으로 풀이하는 평화거든요. 그게 바로 화해협력 6.15는 바로 그런 정신인데 이왕 선승 얘기를 했으니 공정하게 기독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시편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기 사랑과 진리가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그러니까 신의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고 질문에 대한 이것이 이제 그 신의 답이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왕 더 공정하게 공자는 이걸 어떻게 공자. 표현했는가? 공자는 대동사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기 다 우리 삼라만상의 조화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다 어떤 그 각자의 역할과 가치가 있는 것을 세 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내 스승이라 그랬어요. 이 예. 대동사회 뭐 일각에서는 그게 계급 질서를 옹호하는 사상이라 그래 비판하지만 어쨌든 평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불선을 넘나드는 이 저기 평화는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렇네요. 이게 바로 6.15 공동선언문에 있다 요 얘기가. 그게 북한의 연방제와 남측의 낮은 단계 연합제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 유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동 존의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일종의 어떤 자기 해방 투쟁으로서 자기 해방의 과정으로서 넓어진 세계에서 우리는 평화의 어떤 그 이제 현실 감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이게 바로 유불선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역시. 일관되게 얘기했던 그 저기 이거는 제가 문명 최초의 네. 의미 부여거든요. 새로운 이 종교의 교주님처럼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이 방송을 네. 듣는 분들은 정말 교수님 말씀 듣는 경전을 듣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경전. 천공하고 싸우다 이렇게 그렇지. 됐어요. 근데 거의 그 저 말씀 경지에 오르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네. 그 마조 선사의 어떤 삼라만상을 덮는 마음 또는 이제 우리 공자님의 대동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오늘날 이제 유로 정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정책과 전략이 뭐가 될 것인가? 그거를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요. 이 우리 전략이라는 거는 강경책이 되거나 온건책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마조 선사의 마음이 삼라만상을 덮는 거라 그랬는데 삼라만상에는 강경책하고 온건책 둘만 있습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대동세상에는 강경책하고 온건책 둘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마조 선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오늘날 6.15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전략 전술은 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강건하게 할 것인가, 어쩔 때 우리가 온건하게 할 것인가, 어쩔 때 우리가 중간책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세상에는 강경책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김정리 교수님 지금 괴롭히지 않습니까? 고발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6.15 남북 공동선언 그 당시에 얘기를 하고 지금 23년이 지나서 지금 현실을 보면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동떨어지는데 6.15와 네. 반대되는 그런 사고 체계는 뭐냐? 단순히 냉전식 사고가 아니에요. 세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첫째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이원. 세계는 착한 나라와 나쁜 나라, 지속될 나라와 망할 나라, 규칙을 지키는 나라와 규칙을 어기는 나라, 네. 자유의 나라와 독재의 나라 이런 식으로 경계짓기 같이. 다시 경계짓고 장벽 세우는 이원론적 사고가 첫 번째 특징이고 네. 예, 두 번째 사고는 숙명론적 사고인데 2027년에 대만 해협에선 전쟁 난다. 날짜까지 정해 아예. 그다음에 반도체 그러기 전에 대만에서 빼내야 된다. 그러면서 지질학자까지 등장해가지고 대만에 지진 나면 반도체 공급망 위기 생긴다. 한 나라를 완전히 털어먹는 이러면서 인위적 공급망 재편을 하는데 그게 숙명론인데 이거는 마치 인체의 심장과 간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을 하겠다고 덤비는 거하고 똑같은 위험천만한 인류적 재앙의 이제 그 시작. 장벽이 숙명론. 결국은 다 전쟁으로 연결됐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독일 견제, 봉쇄, 그다음에 보호무역으로 관세 폭탄 이런 게 결국은 다 세계 대전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그 장벽 세우기가 바로 인위적 공급망 재편 네. 이런 논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영웅주의입니다. 소영웅주의. 내가 높아진 국가의 좀 서열 높은 지도자인 줄 알고 거기에 어떤 환각에 취해서 동맹의 오른팔에서 네. 자기의 어떤 지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못한 나라는 깔아뭉개는 거. 그러니까 중국을 북한하고 똑같이 봐요 이제는. 똑같이 보는 거요. 이번에 그러니까 현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싱하이밍 대사의 그러니까. 발언 그 이후에 그 정부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조금 그 물꼬를 트는 건데 네. 결국은 이 세 가지 사고 방식이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세계를 보는 시야를 흐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맑은 눈으로 세상을 좁아진 보는 거네, 거는 시야도 다 좁아지고. 이렇게 삼라만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내가 개방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시야는 넓은 마음인데 네. 이거는 좁아진 마음, 아. 접는 마음이 되고 장벽과 경계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평화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평화라고 착각을 그런 하기 때문에 평화. 이게 이제 그 도그마에 빠지는데 이건 과학이 아니라 주술입니다. 그래서 천공이 설치는 거예요. 결국 정보로 그래서 설치는 겁니다. 이게 연결된다. 이 정권은 여당 위에 무당이 있습니다. 네. 무당 위에는 주당이 있고요. 그래서 3당 시스템입니다. 이게 여기는 3당이에요? 이게 비과학적 권력 설계. 겉은 강해 보이지만은 이제 마지막은 비참해질 수 있는, 초라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잘못된 권력 설계거든요. 이게 네. 그게 아주 위험한 설계고 그런 게 이제 최근에 어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네. 대통령의 직접 참전이라는 그래요. 이런 어떤 해괴망측한 행극을 열고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6.15 공동선언 이후에 사실은 뭐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쭉 계속돼 왔는데 물론 그 퇴행했던 적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 정부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바로 이제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과연 이 평화라는 그런 길로 다시 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다시 한번 드는 것이고 또 중국을 향한 우리 정부의 대응 싱하이밍 대사의 이제 발언 자체 논란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격탄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뭐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나서서 얘기할 일이냐,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과하고 너무 나간 게 아니라 폭망한 거예요. 패착이. 패착이다.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일본에서 네.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조태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에 참석하면서 공항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하고 어설린 관계를 해야 된다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 외교관이니까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했죠. 네.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인 말은 자기가 거기에 일일이 데리고 갈 가치가 없다. 자기는 안보실장인데 싱하이밍 대사는 국장급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가 그 안보실장이 장관급입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통일국방 이 부분을 정책 조율하는 책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안보실장이 싱하이밍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품격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는 급이 안 일일이 맞다. 대응합시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 윤석열 대통령 엿먹이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엿먹이는 발언이. 그렇지. 안보실장도 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위에 맞지 않는 네. 일이라고 하면서 코멘트를 그래서 외교부가 할 거절했는데, 거다. 외교부 네. 차관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이 국가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때 그럴 때 대통령이 그런 온대한 비전을 대통령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모든 국민들이라든가 또는 정부 부처에서 이것이 우리의 국정 과제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이 나서야 될 거는 이제 마지노선을 지켜야 될 때 대통령으로서 이제 국가가 처한 상황에서 최종적인 마지노선을 대통령 굳건하게 또 지켜줘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싱하이밍 대사를 상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조태용 안보실장의 논리에 따르면은 일단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위에 맞지 않게 대통령께서 행동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는 우리 국정 과제, 국가의 비전 전략과 관련된 말을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중국을 디스하겠다. 이건 이제 대한민국의 국정 과제가 되고 있고 국책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가 지금 G7 지난번 G7 이후에도 전부 다 뭐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지 않겠다 그러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아주 세게 말했습니다. 디커플링은 틀린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만 앞장서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함으로써 이제 중국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디커플링 하는 나라가 됐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마지노선인 거예요. 대통령이 말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이 났기 때문에 안보실장이 나서 가지고 아무리 수습한들 안보실장이 무슨 뭐 중국과 설리 내교하고 상호 존중하겠다고 말해봐야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큰일 난 상황으로 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 5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 만나러 서울에 왔을 때 네. 그때 박진 외교부 장관의 대중국 모드가 아주 신중 모드였어요.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외교부에서 중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을 해줬다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인도 태평양에 대한 이야기, 뭐 공급망에 관한 이야기 쭉 설명을 해줘가지고 중국에서 큰 반응이 안 나와가지고 잘 넘어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가고 그 이튿날 CNN 인터뷰에서 드디어 사고가 터집니다. 그 저기 중국은 비합리적인 나라다. 윤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문맥은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들어간 걸 중국이 반대하는 모양인데 그런 중국은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CNN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외교부가 그럭저럭 그래도 관리해왔던 거를 다 필요 없어. 할 말은 해야 돼. 질러버려야 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저기 그 중국에 대해서 그 요구가 중국의 조치를 기다리겠다. 네. 뭐 대사를 대통령실에서. 바꾸든지 어쩌든지 이게 MBC 다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MBC 보고 출입 기자 바꿔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저기 그렇네요. 출입 기자들이 회의에서 제 징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그리고 날리면 저 바로 악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동맹을 이간질하고 뭐 대통령이 직접 도어 스태핑해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있는데 거기서 저 출입 기자가 언성 높이고 직접 부딪힌 거예요 이게. 그거 손님 바꿔달라고 하는 거는 주당들이 잘하는 거예요. 주당들이 잘해. 주당들이 가서 손님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기 중국을 MBC 다루듯 하겠다. 이 얘기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일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 조치나 그러니까 대응 그런 자체가? 면에서 이 정부의 그나마 유일한 덕목은 그 일관성과 솔직함인데,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제가 소의 영웅주의라고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소영웅주의. 그 저기 서방 세계에서 이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나는 중국의 굴종 외교 안 하고 중국에 단호하게 맞서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에서 그래도 할 말하는 중국의 지도자라고 보는 건데 네. 자기가 무슨 을지문덕 장군이요 아니면 안시성의 양만춘이요
무슨 뭐 당나라 송나라 때 뭐 고구려 장군이 된 거요? 그래서 뭐 우째자는 게 이게.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국익, 음. 그러니까 점점 외교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을지문덕 장군도 예. 그렇게 무대뽀로 중국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이 12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혀를 단신으로 딱 가가지고 멋진 시를 한 수 낭송하지 않습니까? 이제 충분하니 그만 물러가니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장군이지만은 외교를 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만 디커플링의 최선봉에 서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변화될 새로 우리에게 다가올 국제 질서에 우리만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할 거라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얼른 머스크도 지난달인가요 중국 갔지만은 또 빌 게이츠도 뭐 중국 간다는 그런 언론 머스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발음이 약간 조금 전라도 사투리와 코먹은 소리가 섞여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따라 먹어요 또. 네. 이렇게 말하면은 빌 게이츠 또 이제 가고 심지어 이제 지금 내일 모레 또 미국의 국무장관도 지금 중국 블링컨. 가지 않습니까? 블링컨도. 간다고 그래서 이제 하더라고요. 미국이 사실상 디커플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은 유럽 연합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한 디리스킹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리스킹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또 디커플링적인 요소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니까 중국과 공급망 문제라든가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맞서겠다 하면서도 또 미국의 이익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또 협력해 나가는 이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일본은 가장 일본답게 줄타기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G7에서 어떤 디리스킹을 유럽연합이 이야기하고 미국의 디리스킹에 대해서 디리스킹이랑 미국의 어떤 디커플링 중국과 결별하자는 것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디리스킹을 해야 된다,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제재를 가할 때 일본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중국하고 협력할 거는 협력하겠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또 제재할 부분은 미국과 손을 맞춰서 제재를 하더라도 협력할 거는 협력하겠다는 것들 일본은 또 분명히 합니다. 뭐 우리 김종대 교수께서 여러 방송에 나와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유럽 연합들은 어떻습니까? 유럽 연합들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또 심지어 뭐 다음 달 이태리 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또 인태전략에서 핵심 국가로 생각하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처럼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중국 봉쇄 압박을 하나의 카드만 가지고 대중국 외교를 펼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만 일종의 이제 따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차원에서 가장 큰 위기인 것이고요. 동시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 30년간 탈레행전 동안에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고요. 우리 소비자들 어떻게 합니까? 중국 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현재 국내 식당에서 소비되는 그런 김치는 대부분 다 중국산 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산 김치보다 중국산 김치가 가격이 4분의 1 정도 낮습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낮기 때문에 중국산 김치를 우리가 식당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는 아주 작은 문제라고 하시지만은 식당에서 중국과의 김치 수입이 잘 안 되게 될 경우에는 식당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서민들한테 1차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정세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게 거대한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도 아주 답답한 노릇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당장 우리 소비자들의 생활 문제 어떻게 해야 돼, 뭐 깝깝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그 워싱턴에 4월에 정상회담하러 가가지고 이제 정상회담 직전에 교민들 만찬에서 한미 동맹은 이념과 가치의 동맹이지 이익의 동맹이 아니다. 그래놓고 이제 반도체 뭐 배터리 다 퍼주고 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분들 생각은 뭐냐면은 그런 너절너절한 이익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지금은 생존의 문제고 안보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총 맞아 죽는 걸 위협이 이렇게 현실감이 생기면은 배고파 죽는 거는 잊어버린다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익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동맹과 반동맹을 구분짓는 게. 아, 이게 예, 문제가 이게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문법이 통할 수 있는 어떤 그 국제 정치의 철학은 대부분 근본주의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오히려 배고프고 저기 힘든 것도 고행으로 생각하는 아. 거거든. 이 지하드 성전을 위해서 또는 뭔가 나의 뭐 어떤 나의 어떤 정체성을 외교가 위해서 종교화되고 있는 느낌이 이래가지고 그 저기 뭡니까 이념과 가치 이러면서 이제 그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수렴이 되는데 네, 자유.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우리의 생존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일단은 규정을 스스로 내려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리한테 힘든 민생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결코 앞으로 나설 수 없는 거예요. 국제 외교에서 말이죠. 얘기하지 마라 그냥. 그러니까 빠지지 않겠다. 이념 중심의 외교관. 그러니까 이념에서의 실용성이 이제 탈색이 됐을 때 이제 근본주의적 성향이 드러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본주의 성향이. 예? 결국은 외교가 필요가 없죠. 안보와 그렇겠네요. 동맹이 있을 뿐인 것이죠.